저는 한수진입니다. 올해 47이죠. 남편 태준이와 결혼한 지 20해가 됐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어요. 특별히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는 그런 일상이었죠. 그런데 작년 봄 제 인생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학 시절 단짝 동생이었던 민지애가 남편 회사에 입사했거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고아 출신인 저에게 지혜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대학 다닐 때 지혜네 집에서 명절도 보내고 방학 때마다 같이 여행도 다녔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자주 만났죠. 지혜는 결혼을 안 했어요. 연애는 했지만 번번이 깨졌고 40이 넘어서는 아예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지혜가 안쓰러웠어요. 제가 남편도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지혜는 혼자잖아요. 그런 지혜가 태준이 회사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태준아, 지혜 잘 챙겨줘.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걱정 마. 회사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때부터 저희 셋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등산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녔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친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저희 셋이 강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나 진짜 행복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그래.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태준이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셋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죠. 나중에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뒀습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회사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태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회식 끝났는데 대리 불러도 될까? 괜찮아. 내가 데리러 갈게. 저는 차를 몰고 남편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죠.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오른쪽에서 트럭이 돌진해 왔죠. 브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세상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왔었대요. 응급실로 실려갔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죠. 의사가 남편에게 말했다고 해요. 깨어날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평생 살 수도 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겠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의 목소리, 지혜의 목소리. 하지만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흐릿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렴풋이 주변 상황을 감지할 수 있었죠. 누가 병실에 들어오는 소리, 발소리, 대화 소리. 그런 것들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죠. 남편과 지혜였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수진 언니가 이러는데.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의사 선생님도 곧. 그 순간 제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낯설었죠.
저는 필사적으로 깨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몸이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해졌어요. 깨어나야 해. 반드시 깨어나야 해.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이었어요. 각종 의료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제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니까 온몸이 뻐근했어요. 석 달 동안 누워만 있었으니 당연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곧 의사가 달려왔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눈동자에 빛을 비추고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의사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기적이네요.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했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남편 태준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정신 차렸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남편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 얼굴에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보였거든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표정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깨어났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을 바라봤죠. 잠시 후 병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언니 깨어났다며? 지혜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건 지혜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지혜의 배였죠.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은 되어 보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혜가 임신을 했다고? 지혜는 남자친구도 없었는데 언제 임신을 한 걸까? 언니 놀랐지? 나 임신했어. 지혜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3달 전에 남자친구 생겼거든. 곧 결혼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하해, 지혜야.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석 달 전이면 제가 사고 나기 직전이었죠. 그때 지혜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기고 임신까지 했다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지혜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낯설었죠. 걱정과 불안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병실 밖에서 들었던 두 사람의 대화, 남편의 당황스러운 표정, 지혜의 임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감. 설마, 저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은 저를 사랑하고 지혜는 제 유일한 친한 동생이잖아요. 하지만 제 본능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기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고 전후 기억이 흐릿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기억 상실인 척 해야겠어. 그래야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선생님. 사실 많이 흐릿해요.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과 지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걷는 연습을 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야 했죠. 남편이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지혜도 자주 왔어요. 두 사람은 제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 두 사람의 손이 스쳤던 걸요. 병실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모든 걸 지켜봤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한 달 후 퇴원 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집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4개월 만에 보는 우리 집이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죠. 거실 소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침실 침대 시트도 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액자 속 사진이 없어져 있었어요. 저희 셋이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이요. 사진은 어디 갔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죠. 아, 그거. 정리하다가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없던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봤어요. 편안하게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그리고 예전 직장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박민수 선배님이었죠. 선배님, 급히 상담 드릴 일이 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나요? 새벽 2시였는데도 답장이 왔어요. 그래,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와.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밝혀낼 거야.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재활 치료 가야 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저는 일부러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서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지 않았죠. 박민수 선배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3층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배가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수진아. 선배는 반갑게 저를 맞아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사고 이후 벌어진 일들을요. 남편과 지혜의 이상한 행동, 지혜의 갑작스러운 임신, 병실 밖에서 들었던 대화. 선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수진아, 내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를 모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일단 통화 내역부터 확인해봐. 그리고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야. 남편 회사 동료들한테도 은밀히 알아봐야 해. 저는 선배가 적어준 메모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선배님. 천천히 해. 급하게 움직이면 들킬 수 있어.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가로 향했죠. 작은 녹음기 3개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죠. 저는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거실 소파 밑에 하나, 침실 화장대 뒤에 하나, 서재 책장 사이에 하나, 모두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서재를 뒤졌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회사 서류들, 통장, 각종 문서들이 있었죠. 맨 아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을 열어보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지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제가 혼수 상태일 때 찍은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 난 지 한 달 뒤였죠. 저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돌려놨어요. 아직은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재활치료 어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았어요.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대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가식으로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요즘 어때요? 남편이 잠시 멈칫했죠. 응, 잘 지내는 것 같아. 남자친구랑은 잘 되나 봐요?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어.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 기록했죠. 남편은 지혜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녹음기 내용을 확인했어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저녁 8시쯤 남편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녹음기에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야. 수진이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 사고 전후 기억이 흐릿하대. 그럼 다행이네. 우리 조심하자. 알아. 걱정 마.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녹음을 3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제 예상이 맞았던 겁니다. 두 사람은 제가 모르기를 바라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으로 그 녹음을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선배에게 보냈어요. 선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정황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결정적인 게 더 필요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찰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나 배가 너무 불러서 힘들어.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그럼 당연하지. 언제 가면 돼? 내일 오후 2시에 검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돌아간 뒤 선배에게 전화했어요. 선배님, 내일 지혜 산부인과 검진 따라가요. 거기서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 티내면 안 돼. 다음 날 지혜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였어요. 지혜가 진료실에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30분쯤 지나 지혜가 나왔습니다. 언니, 아기 건강하대. 다행이다. 저희는 병원을 나왔어요. 지혜를 집에 데려다 주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병원으로 향했죠. 접수처에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요, 제 친구 민지혜 씨 진료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아니면 안 됩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앉아서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진료 기록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해. 아니면 본인 동의서. 그럼 어떡하죠? 선배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은 다른 증거를 더 모으자. 나중에 소송 들어가면 법원 통해서 받을 수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였죠. 옆 차선에 익숙한 차가 보였어요. 남편 차였습니다. 조수석에는 지혜가 타고 있었죠.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분명 회사에 있다고 했었거든요. 신호가 바뀌고 남편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어요. 남편 차는 시내 한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내려서 카페로 들어갔죠.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남편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가 웃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찍었죠. 1시간쯤 지나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지혜를 집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회사로 향했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봤죠. 그리고 선배에게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선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조금만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겠어. 두 사람이 숨길 수 없을 만큼의 증거를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녹음기 내용을 확인했어요. 남편의 통화 기록도 몰래 체크했죠. 지혜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삭제한 것들도 있었지만 복구 프로그램으로 찾아냈어요. 선배가 알려준 방법이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수진이 재활치료 간대. 우리 점심 먹을까? 아기 초음파 사진 보내줄게. 닮았지? 수진이가 눈치챌까봐 무섭다. 괜찮아. 기억 못하잖아.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어요. 증거를 계속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죠.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늘 시간 돼? 응, 왜? 할 얘기가 있어서. 카페에서 보자.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뒤 시내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혜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이제 7개월쯤 된 것 같았죠. 언니, 나 사실은 지혜가 말을 꺼내다가 멈췄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사실 남자친구가 없어. 저는 놀란 척 했습니다. 뭐? 그럼 아기 아빠는?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언니 거짓말했어. 사실 일회성 만남이었어. 그 사람 연락도 안 되고.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 또렷이 보였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 했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언니가 혼수 상태였을 때 너무 외로웠거든. 실수로 임신하게 됐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기였는지 진심이었는지 모르겠더군요. 괜찮아, 지혜야.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나 혼자 키울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1시간쯤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지혜는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기 아빠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회식 있었어요? 응, 갑자기 생겼어. 남편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이 씻는 동안 재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어요. 카페 영수증이었죠. 오늘 저녁 8시에 끄는 거였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뒀죠. 남편이 씻고 나왔습니다. 여보, 피곤해 보여요. 응, 좀 그래. 남편은 침대에 누웠어요. 곧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켰어요. 선배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새벽 1시였는데도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너 괜찮아? 네, 선배님.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아니요. 조금만 더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 몸 상태도 생각해.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죠.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날 거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혜였어요. 언니 미안. 아침 일찍.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지혜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태준 오빠 서류 가방이야. 어제 카페에서 만났는데 두고 가셨더라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제 카페에서 만났다고?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지혜 씨?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오빠 가방 가져다 드리러요. 남편이 가방을 받았죠. 아, 고마워요. 찾고 있었는데. 천만에요. 지혜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제 지혜 만났어요?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회식 끝나고 우연히 마주쳤어. 그래서 잠깐 커피 마셨어. 거짓말이었죠. 회식도 없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지혜도 외로웠을 텐데 잘했네요.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임신해서 힘들어 보이더라고. 당신 착해요. 저는 남편에게 키스했어요. 남편이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좋은 남편 둬서 감사해서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죠. 나 출근할게. 잘 다녀와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바로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확실해요. 두 사람은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것도 저 몰래요. 선배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결정해야 해.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볼 거야? 조금만 더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한 방에 끝낼 거예요. 선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나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오후에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아기 성별 확인한대. 같이 가줄래?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 당연하지. 몇 시야? 수요일 오후 2시. 알았어. 그때 보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죠. 그날이 기회일 거야. 병원에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진료 기록을 받아낼 방법을요. 선배와 상의해서 준비할 거예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남편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지혜에게도 친절했죠. 두 사람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수요일이 왔습니다. 지혜와 함께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접수처로 갔습니다. 거기서 선배가 보내준 서류를 꺼냈죠. 저기요, 이거 확인 좀 부탁드려요. 접수 직원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법원 조회 신청서였어요. 선배가 미리 준비해 준 거였죠.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로 돌아갔죠. 지혜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언니 기다렸지? 아니, 괜찮아. 어땠어? 아기 건강하대. 아들이래.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 지혜야.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가방 속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봉투를 열었어요. 진료 기록이 나왔습니다. 임신 확인일, 출산 예정일, 그리고 아버지 정보란. 거기에 적힌 이름은 강태준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었죠. 지혜가 병원에 남편 이름을 적어놨던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서류를 스캔해서 파일로 저장했죠. 그리고 선배에게 보냈습니다.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이제 충분해. 언제 움직일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이요. 토요일 저녁에 셋이서 만날 거예요. 거기서 끝낼 겁니다. 선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심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네, 알아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이번 토요일 저녁에 지혜도 부르자. 셋이서 오랜만에 외식하면 좋을 것 같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 갈까? 당신이 골라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될 거야. 토요일이 왔습니다. 남편이 예약한 식당은 시내 한 식당이었어요.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곳이었죠. 저녁 7시에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언니 오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대화가 시작됐죠. 지혜야, 출산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응, 언니. 다음 달이면 태어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혜가 고마워하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였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셋이서 식사하자고 한 거야.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뭔데? 남편이 물었죠. 제 기억이 돌아왔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무슨 말이야? 사고 당일 기억이요. 그리고 제가 혼수 상태일 때 병실 밖에서 나눈 대화들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황급히 말했어요. 언니, 그게 무슨... 아직 말 안 끝났어.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이게 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남편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캡처, 사진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이걸 어떻게? 알아야 했으니까요. 제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요. 지혜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혜가 주저앉았죠. 언니, 나는... 뭐라고 변명할 건데. 우연이었다고. 아니면 사랑이었다고. 저는 지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내 유일한 동생이었던 네가.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죠. 여보, 진정해.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제 동생이랑 바람 피우고 아기까지 만들었는데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죽을 거라고 했어.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그래서 바람 피워도 된다고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도 살고 싶었어.
당신 간병하면서 지쳐갔어. 그때 지혜가 위로해줬고, 위로요?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나도 외로웠어. 언니는 몰라. 언니는 항상 완벽했잖아. 남편도 있고 안정된 생활도 있고. 나는 평생 언니 그늘에서 살았어. 저는 지혜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거야?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서 봐.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했어요.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아이는 어떡하고. 무슨 아이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린 아이 없잖아. 아, 지혜 뱃속에 있는 당신 아들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지혜가 우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시원하기도 했죠. 드디어 말했어.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거야.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거실 한쪽에 놓인 사진 액자를 봤습니다. 저희 셋이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죠. 언젠가 남편이 다시 꺼내놨나 봐요. 저는 액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호텔이요. 집으로 돌아와, 제발. 이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호텔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선배와 계속 만났어요. 소송 준비를 했죠. 이혼 사유, 위자료 청구 근거,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수도 없이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지혜에게서도 문자가 왔죠. 언니, 한 번만 만나줘. 제발 통화라도 하자. 모두 무시했어요. 이제 말로 할 시간은 끝났으니까요.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선배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조정실 앞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왔더군요. 여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외면했어요. 말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나 죽어간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죠. 자, 양측 다 앉으세요.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부인 측에서 이혼과 위자료 3억을 청구하셨네요. 남편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조정위원이 저를 봤어요. 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는 이미 줬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회를 함께 살았는데요. 그 시간이 기회 아니었나요? 남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당신은 몰라. 뭘 모른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나도 외로웠어. 아이도 없고 집안일만 하고 당신은 회사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나는 혼자였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바람 피운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정위원이 개입했어요.
진정하시고요. 남편 측에서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억은 너무 많습니다. 제 재산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전부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상처값이에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했죠. 조정실을 나오는데 복도에 지혜가 서 있었어요. 배가 더욱 불러 있었습니다. 이제 곧 출산할 것 같았죠. 언니,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한 번만 얘기하자. 할 말 없어. 언니, 나도 피해자야. 지혜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피해자? 너가 피해자라고? 그래, 나도 이용당했어. 지혜가 울먹였어요. 태준 오빠가 언니랑 이혼할 거라고 했어.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 저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언니가 날 이해해줄 줄 알았어. 이해?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왜 너를 이해해야 하는데? 우린 친자매 같은 사이였잖아. 동생은 이런 짓 안 해. 저는 지혜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혜가 소리쳤어요. 언니도 문제 있었어. 아이도 못 낳고. 태준 오빠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지혜를 봤어요. 뭐라고 했어?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화나서. 다시 말해봐. 저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문제라고? 그게 네가 내 남편 빼앗을 이유가 돼? 지혜가 뒷걸음질 쳤어요. 언니, 진정하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수진아, 그만하자. 여긴 법원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게 말했죠. 너도 재판정에서 보자. 공동 피고니까.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했어. 너한테도.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선배가 뒤따라왔어요. 법원을 나오니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수진아, 괜찮아?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너 많이 힘들어 보여.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끝이 보여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힘내. 저는 선배와 헤어져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지, 아니면 그냥 복수에 눈이 먼 건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죠. 여보세요? 수진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민지의 오빠예요. 지혜 오빠라니. 저는 지혜 가족을 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 때도 지혜는 가족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조산 기미가 있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동생이 수진 씨 보고 싶대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났어요. 병원 주소를 물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30분쯤 걸려서 병원에 도착했죠. 산부인과 병동이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서 지혜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죠. 언니, 지혜가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왜 불렀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진심으로 미안해. 지혜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는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아기가 일찍 나올 것 같대.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저는 지혜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연민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 문제야.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어.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제발. 우리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돌아갈 수 없어. 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저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봐. 그리고 나왔죠.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아니면 모든 게 끝나가고 있어서인지 저는 병원을 나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맞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되돌릴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였어요. 저는 선배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보였습니다. 남편도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죠. 그 옆에 지혜가 있었어요. 출산 후였는지 배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 측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났죠.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선배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의 간통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상간자는 원고의 유일한 친자매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닌 신뢰에 대한 중대한 배신입니다. 선배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재판장이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피고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원고가 혼수 상태였고 의사로부터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재판장님,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원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혼수 상태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저를 포기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요. 평생 함께하자던 사람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십시오. 저는 석 달 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제 남편은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친동생 같은 동생하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죠.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요? 제가 혼수 상태일 때는 어디 갔었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지혜를 불렀어요. 상간자 입장 말해 보십시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외로웠어요. 원고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 그늘에서 살았고요. 저는 지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을 빼앗은 거니? 그게 정당화되는 거니? 지혜가 울먹였어요. 아니에요, 하지만은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었어. 가족이나 다름없었지. 내가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줄 알았어. 근데 너는 뭘 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남편이랑 잤잖아. 내가 죽기를 바랐잖아.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서류를 봤어요. 상간자는 현재 출산했습니까? 네, 재판장님.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피고 강태준이 맞습니까? 네, 순간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원고 측에서 제출한 녹음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남편과 지혜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수진이가 기억 못하는 것 같아. 다행이네. 우리 조심하자. 아기는 어떡할 거야? 일단 낳고 생각하자.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다시 들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므로 이혼은 인정됩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선배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3억 원을 청구합니다. 피고의 재산이 그 정도이므로 전액 청구하는 것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금액이 과도합니다. 피고도 생활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2억 원을 인정합니다. 피고 강태준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십시오. 또한 상간자 민지혜에게도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만히 받아들였어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죠.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퇴장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진아, 이겼어.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이긴 건데. 몰라요, 선배님. 그냥 눈물이 나요. 선배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 저는 일어났어요. 법정을 나가는데 복도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이게 끝이야? 네, 끝이에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늦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걸어갔죠. 복도 끝에 지혜가 서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혜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부셨어요. 선배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그래, 푹 쉬어. 저는 선배와 헤어졌습니다.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끝났구나. 20회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나만의 길을 갈 거야. 아무도 아닌 나를 위해서.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 일부를 썼죠.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카페 이름은 리스타트였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었죠.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아침 10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6시에 닫았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죠.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평온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손님이 없어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돌아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찾았어. 내가 카페 연다는 얘기 들었거든. 남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 저는 안 보고 싶은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이미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남편이 의자에 앉으려 했습니다. 앉지 마세요. 손님 아니잖아요. 남편이 멈칫했죠. 한마디만 할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제가 용서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 끝났으면 가세요. 수진아, 한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남이잖아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 이제 지겹네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죠. 행복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사라졌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지혜였어요. 유모차를 끌고 있었죠. 안에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제발 언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빨리 말해. 미안해. 나 힘들어.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그건 너가 선택한 거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어떡하면 좋아? 제발 도와줘. 지혜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이제니 언니 아니야. 친구도 아니고 그냥 남이야.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언니, 제발 그 호칭 쓰지 마. 듣기 싫으니까.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줘. 다신 오지 말고. 지혜가 일어나서 유모차를 끌었어요.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나중에라도. 나중은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만날 일 없을 거야. 지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잠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거야. 용서는 없어.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선배님. 남편이랑 지혜가 찾아왔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내 동네에서 봤거든. 저는 웃었습니다. 다 보냈어요. 잘했어. 선배님, 제가 너무 냉정한가요? 선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야. 용서는 내 선택이야. 안 해도 돼.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아름다웠죠. 저는 그 노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야. 한 달쯤 더 지났을까요? 카페에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근처 사는 할머니, 직장인 몇 명, 대학생 커플도 자주 왔죠. 저는 그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커피 이야기, 깊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게 편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한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나이는 50쯤 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저는 커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손님이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혼자 하세요? 네,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살아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이혼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요. 그래요? 손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지네요.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그 손님과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혼 후 사는 법, 혼자 견디는 법, 위로가 됐습니다. 손님이 나가면서 말했죠.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제 괜찮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는 없어.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나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요. 미래는 오직 저만의 것으로 채워나갔죠. 가끔 남편과 지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그들은 이미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카페 앞 벚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저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예쁜 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도 이 꽃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 저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 것이었죠.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친구도 아닌 그냥 한수진으로 사는 삶. 그게 제가 원하던 전부였습니다.